부동산은 다른 어떤 투자 상품보다 투자금 회수의 수단이 다양합니다. 레버리지 대출, 월임 대현금 흐름, 전세 보증금 그리고 매도. 이에 따라 매도를 바라보는 관점이 살짝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그저 물건을 판다는 개념에서 조금 확장해서 원금을 회수하는 모든 거래를 매도로 인식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처음 부동산 투자를 하겠다라고 생각했을 때 이 점이 대단히 매력적으로 다가왔습니다. 특히나 이후 평생 투자를 삶에 녹인다고 결심했을 때 매도를 극도로 자제하는 투자 방식이 제 성향과 잘 맞아 거래로부터 비롯되는 각종 스트레스를 줄여주었습니다. 특히나 한국에만 있는 전세라는 제도는 더욱 원금 회수율을 빠르고 확실하게 해주는 장점이 명확했습니다. 현금 흐름 중심의 투자 및 투자금 회수를 확정하고 리스크를 줄이는 투자를 하기에 한국의 부동산, 특히 주택시장은 너무나 좋은 환경이었던 겁니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원금을 절대로 잃어서는 안 되는 투자자의 투자처는 명확해집니다. 사람이 모여있고 앞으로도 모일 곳. 지방에도 투자를 하고 있지만 조그마한 수요 혹은 공급 변동에도 매매, 전세 가격이 널뛰게 하는 모습을 너무나 많이 봤었습니다. 전업이 아닌 월급쟁이가 굳이 명확한 투자처를 두고 발품을 팔며 시간을 들릴 이유가 없습니다. 해서 수도권 1억대의 아파트를 중심으로 갭 투자를 한우 세입자가 바뀔 때는 하나씩 대출을 받고 현금 흐름이 있는 자산으로 바꾸어 갔습니다. 그러다가 2015년 즈음 서울 부동산 시장에 본격 진입했습니다. 서울 아파트는 덩치 때문에 월임대보다는 전세금 상승을 통한 빠른 원금 회수 후 현금 유동성, 스타크 확보의 자산으로 간주하며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이 당시 매수 시 어떤 생각을 거쳐 결정을 하는지 과정을 한번 공유해 보겠습니다. 매수 시 확인하는 요인 팩터이 몇 가지 있습니다. 제일 주요하게 생각하는 요인은 전세 가율과 가격 비교입니다. 2014년을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부동산 가격이 서울 수도권과 지방이 디커플링 상태였고 지방에 보유하고 있었던 안테나 역할을 하는 부동산들이 얼마나 오르는지 확인을 한 상태였습니다. 이젠 수도권으로 상승세가 오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고 2014년부터 서울 수도권 매수를 시작했었습니다. 사실 이때도 하우스 푸어가 아직 메아리 치고 있었던 상황이었고 매매 수요에 비해 전세 수요가 많아 서울 수도권 전세 가율 매매 전세 갭이 70%에 육박했었습니다. 재건축을 제외하면 80%, 90% 전세 가율의 아파트가 서울에도 수두룩했었습니다. 나름 근거를 가지고 매수를 시작했지만 긴가민가 하고 있었는데 2015년 들어서 서울 수도권 주택 가격은 완연한 상승세를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외부 충격 외환위기, 금융위기 등만 조심하고 대비한다면 가격 비교법으로 여긴 아직 안 올랐네 하는 데만 찾아서 매수하면 되는 거였습니다. 전혀 어렵지 않았습니다. 가령 당시 서울 광화문 중심지의 경희궁자이 30평 분양가 및 프리미엄이 15억이면 주변 아파트 연식, 평지 등등을 고려해서 저평가 여부 등을 과거 시세와 비교합니다. 과거 시세와 비교해서 최근 폭발적인 상승이 없었다면 주변 신축 연동 효과 매수해야겠네. 이런 식입니다. 이런 작업을 랜드마크 아파트를 시작으로 차츰 주변으로 대입해보면 한두 가지 모자란 아파트지만 가격이 상대적으로 낮은 것들이 보입니다. 이런 곳을 매수하고 얼마쯤까지는 오르겠구나 생각하고 있다가 적절한 상승이 있을 때 매도하거나 지속적으로 보유하는 겁니다. 그렇다고 매도를 아예 하지 않아야 하느냐? 그건 또 아닙니다. 매도를 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이 생각하는 자본 차익을 위한 매도는 아닙니다. 2009년 막 금융위기가 지난 후 서울 수도권은 부동산 경기가 완전히 꺾인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지방광역시는 그동안 상승세가 미미했기 때문에 금융위기든 아니든 별 영향이 없었습니다. 이 타이밍에서 인구가 모이는 서울 수도권의 아파트를 갭 투자해야겠다는 생각을 했고 그동안 2배 정도 오른 채 횡보를 거듭하고 있는 지방광역시 재건축 대상 아파트를 매도한 후 투자금을 만들어 보기로 했습니다. 당장 현금이 필요 없는 매도는 세월을 낚으며 적절한 가격을 받을 수 있겠지만 매매 차익으로 또 다른 투자를 해야 하는 상황이라 적절한 내고를 통해 빠르게 매도를 했습니다. 제가 매도했던 지방광역시 아파트는 2018년에 2배 가격이 되었습니다. 또 다른 투자 목적이 아니라면 이유가 아니면 매도할 이유가 없습니다. 하지만 저도 충실하게 매매 차익과 모아왔던 현금으로 서울 소형 아파트 한 채, 수도권 소형 아파트 두 채를 갭 투자했습니다. 그 당시 1억은 아직 엄청나게 큰 돈이었고 갭 투자금은 5천만 원 미만이었습니다.
매도했던 지방광역시 아파트 가격은 2배가 되었지만 서울 소형도 3배가 되었고 수도권 소형 역시 시세는 상승해 있습니다. 무엇보다 그 세월 동안 수도권 아파트는 대출 등을 통해 월임대로 모두 바꾸면서 탄탄한 현금 흐름의 선순환 구조를 갖추어 왔고, 이는 2015년 이후 서울 집중 투자의 주요한 기반으로 연결되었습니다. 이상이 대체 투자 혹은 갈아타기를 위한 마이너 매도에 대한 예시입니다. 그리고 글로벌 경제 상황을 보며 살아남기 위해 행해야 하는 메이저 매도가 있습니다. 일단 일생에 한두 번 큰 매도, 타이밍 메이저 매도운 환율을 무조건 체크해야 합니다. 개인 생애 주기에서 해외 자본 유입으로 인한 자산가 상승과 자본 차익 목적의 대량 매도로 인한 유동성 축소기가 한 번은 있습니다. 그때 리셋 혹은 부분적인 자산 정리를 해야 합니다. 사실 부동산은 이런 판이 달라지는 환경 외에는 매도할 필요가 없습니다만, 각자 기준에 따라 리스크를 해지하기 위한 현금 보유액 스타크를 설정하고 항상 어느 선까지의 현금 유동성은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최근 늘어나는 부동산 보유세의 압박으로 최대한 여러 투자 수단과 투자, 지역 해외 포함을 활용하여 세금을 줄이는 데도 신경을 써야 합니다. 이렇게 인구가 많이 모일 곳으로의 갈아타기를 위해서만 매도를 허용하는 등 각자의 룰을 지키기만 하면 잃지 않는 투자가 가능합니다. 모든 인간의 사고에는 앵커링 효과가 있습니다. 지식, 추론, 연애뿐 아니라 투자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앵커링 효과란 단 내리기 앵커링나 불리는 정신적 메커니즘으로 인간은 어떤 수치 위치를 만들어내고 거기에 닻을 내려버림으로써 불확실성에 대한 불안을 덜려고 한다는 행동경제학에서 비롯된 이론입니다. 앵커링을 얘기하는 것은 몇몇 매도 여부를 묻는 사례에 대한 저의 가이드 사례를 말씀드리기 위해서입니다. 한 분은 계속 지방 거주 예정이라 서울 개포 물건을 매도 후 현금 흐름이 있는 자산 취득이 어떤가 하는 문의였고, 2018년 또 한 분은 서울 사당 재건축 대상 물건 매도 후 강서 월임대 가능한 아파트 매수에 대한 문의였습니다. 2017년 제가 어떻게 가이드를 했을지 궁금하시지요? 각자 형편과 그때그때의 경제 위기설, 부동산 폭락설에 따라 이리저리 흔들리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시간이 흐른 지금에 와서야 이후 더욱 폭등한 부동산 가격을 알고 있기 때문에 싱거운 사례일 수 있겠지만, 그 당시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었던 상황이었고, 2020년 초에는 코로나로 인해 짧게 매수 심리가 비관적이었던 적도 있었습니다. 2019년 하반기 시점에서 보면 두 개 물건 모두 상당한 상승을 보이고 있고 종착적으로 보유해야 할 요지의 아파트였습니다. 앵커링 효과는 사실 부동산 영역에서 너무나 뚜렷하게 나타납니다. 부동산 투자를 한다면 서울에서 태어난 자체가 운이 좋은 겁니다. 특히 강남에서 태어나고 자랐다면 부모님께 감사해야 합니다. 자연스럽게 한국 핵심지를 준거 기준으로 부동산을 볼 수 있고, 해당 지역의 지식, 정부 정책 변화와 경험 축적은 타 지역 부동산 투자에 대한 뛰어난 확장성과 적용성으로 표출되게 됩니다. 힘든 난제를 해결하면 레벨이 낮은 문제는 쉬워 보이는 것과 유사합니다. 사실 가격 덩어리가 크면 그 자체로 압박감이 있습니다. 전문 투자자가 아닌 일반 흑수저들이 서울 상위 주거지로 이주해서 아이들을 키우는 것은 자금의 문제도 있지만 앵커링 효과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연어가 물살을 거슬러 올라가는 정도의 정신적인 강단이 없어야 할 정도입니다. 결론은 두 분 모두에게 위기시 혹은 현금 흐름을 위한 적절한 방안을 각자 상황에 맞게 가이드했고, 2021년 시점에서 두 분 모두 앵커링 해야 하는 개포, 사당 물건은 보유하고 계셨습니다. 저의 매도 예시 포함 3가지 사례에서 모두 중간중간 등락은 있었지만 부동산은 장기 우상향했습니다. 이는 아무리 예술적인 매도 타이밍을 낚아챘다 하더라도 대체 자산에 투자하지 않는 한 이후 매도 가격보다 높아진 가격을 보며 씁쓸함을 느낄 수밖에 없다는 결론을 보여줍니다. 제 투자 물건 중에 1억 3천 갭 투자, 재반 비용 모두 포함 투자 만 2년 후 3억 7천의 시세 상승이 있었던 주택이 있습니다. 다주택자에게 상승한 시세는 사이버 머니일 뿐입니다. 양도세 등 재반 비용을 들여 현금화하는 순간 빚 좋은 개살구일 공산이 큽니다. 그리고 다시 어딘가에 또 투자를 해야 하는 겁니다. 이 물건을 기간 무한대로 보유한다면 시간이 문제일 뿐 투자금 회수는 명백한 사실일 수밖에 없습니다. 2019년 현재 약 1억 원의 전세금 상승으로 1억 3천 투자금액 중 대부분을 회수하였고, 향후 무한대로 투자금 회수 알파가 생기는 구조입니다. 사람들이 모여드는 지역의 역전세 등의 리스크는 최소화하고 최고가 주택 본인이 직접 거주하면 됨. 대출, 전세금을 활용한 현금 흐름, 갭 투자를 10년 정도 꾸준히 한다면 어느 순간 자산은 기하급수적으로 불어나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투자된 자산이 화폐의 총량이 늘어나는 것에 비례해서 몸집을 키우고 현금 흐름을 통해 운영이 가능하도록 되는 겁니다. 이렇게 인프라를 만들어 놓은 이후 걱정되는 것은 IMF급 위기 혹은 재난, 전쟁이 되는 겁니다. 일어날 확률은 낮지만 발생하기만 한다면 극도로 큰 영향을 끼치는 리스크에 대한 해지를 위한 매도가 필요하게 됩니다. 위기 대응을 위해 각자 상황에 맞게 기준을 두고 꾸준히 지켜야 합니다. 가령 1억의 현금 유동성이 있어야 하는데 좋은 자산 매수를 위해 소진을 했으면 보통은 전세금 상승분으로 새로운 자산을 취득하기 때문에 유동성은 터치하지 않아도 됨, 어떤 식으로든 몇 개월 내 채워놔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역전세를 보는 살짝 다른 관점도 말하자면 수도권 2억 초반이야 물건이 역전세 혹은 전세임차인 구하기가 힘들다면 매도부터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대출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월임대로 돌리는 좋은 기회일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일생에 한두 번 정도 자산 리셋을 위한 메이저 매도 준비는 하되 부동산 상승 하락에 연연한 찰나 매도는 지양해야 한다는 것이 제가 부동산 매도를 보는 관점입니다. 부동산은 매수한 가격보다 높아질 확률이 높습니다. 같은 의미로 매도한 가격보다 떨어질 확률은 지극히 낮습니다. 물론 2023년 현재는 역대급 자산 시장 조정기로 진입했고 상대적으로 현금 확보의 중요성이 많이 대두되는 시기, 즉 메이저 매도 후 메이저 매수 기회가 찾아올 길목에 있는 기간으로 볼 수 있습니다. 저는 예술이라 일컫는 최적기의 매도 타이밍을 알 수는 없습니다만 부동산 매도를 보는 관점을 달리해서 아쉬움이 없는 매도를 하고 매도 계획을 세우는 데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평생의 매도 타이밍인 자산 버블 붕괴의 회피 후의 매도를 극도로 자제하고 시세 상승기의 2015년 더 좋은 자산을 위한 대체 투자용으로 매도하는 것만이 매도 타이밍이 언제가 되더라도 손해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2021년 서울 수도권 몇 군데 주택 매도를 단행했는데요. 금리 인상기와 환율 상승기를 맞아 자산 가격 조정이 불가피하다는 생각으로 현금 확보를 주목적으로 한 매도였습니다. 부동산에 치중된 포트폴리오를 현금, 주식, 해외 투자 등 다양하게 분산하려는 의도가 컸었고 자산 조정기 이후 떨어진 자산 중 상대적으로 더욱 우량한 자산 취득을 위한 선행 작업 성격이 짙습니다.